4억 5천만 년 전의 지구. 바닷속은 활기에 넘친다. 신기한 생명체들이 가득 찬 곳. 수중낙원의 모습이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 포착된다. 지금까지 지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멸종 사태를 경험했다. 하지만 생명체의 완전 멸종이 불가피해 보이던 위기마다 자연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반격을 가해왔다. 대규모 멸종은 지구 역사의 일부분이고 미래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까?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제 지구 생태계가 겪은 최초의 대멸종으로 돌아가보자. 죽음의 광선이 연출한 무시무시한 재앙 속으로.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살아남는 건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1859년 찰스 다윈. 우리 행성의 첫 번째 대규모 멸종은 약 5억 년 전에 시작됐다.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전이고 공룡도 나타나기 전이다. 원인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6천광년 떨어진 우주를 출발점으로 추정한다. 죽어가는 별이 폭발하며 초신성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초신성에서 분출된다. 감마선 폭발이다. 초신성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폭발이다. 10초간의 폭발은 태양 1000개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내놓는다. 무시무시한 광선은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른다. 감마선이 향하는 곳은 푸른빛의 행성 지구다. 폭발 지점이 가까웠다면 대기가 다 날아갔을 겁니다. 구름이 살짝 낀 하늘 아래 앉아 있는데 펑 소리와 함께 공기가 사라지죠. 우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파괴적인 현상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났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의 표면을 벗겨내고 모든 걸 바짝 구워버렸을 테니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이 대멸종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감마선 폭발은 설득력 있는 학설 중 하나로, 그게 사실이라면 지구 생명체의 대멸종은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광선이 날아온다. 지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양 주위를 돈다. 지금으로부터 4억 5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키의 지구는 지금의 지구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현재의 대륙들은 거대한 땅덩어리의 한 부분이 돼 있다. 곤도와나 대륙에는 호주와 아프리카, 남부 유럽, 남극, 남아메리카 등이 속해 있다. 지금의 북아메리카와 서부, 북부 유럽은 적도 부근에 몰려 있다. 지구는 따뜻하고 촉촉하다. 해수면은 지금보다 100m 정도 높다. 북반구 대부분은 거대한 판탈라사 해에 덮여 있다. 지금의 미국은 대부분 끝없이 펼쳐진 얕은 바다, 즉 연해 아래에 잠겨 있다. 연해는 얕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대륙의 일부분이 물에 잠겨 있는 거죠. 오르도비스키엔 지금보다 해수면이 높았고 많은 땅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 당시 지구는 금성에 가까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공기 중에 산소 함유량이 낮아서
육상의 생명체는 숨을 헐떡였을 것이다. 오르도비스기로 사람을 돌려보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할 겁니다. 산소가 지금보다 크게 부족했으니까요. 땅은 아주 황폐할 겁니다. 지구 전체가 미국의 데스밸리 같은 모습이겠죠.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할 겁니다. 동물이 내는 소리가 없으니까요. 숲에 가면 들리는 새나 벌레 소리도 오르도비스기엔 들리지 않았죠. 지표면은 황량했을지 모르지만 물속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이 풍성한 해양 생태계는 미래의 어느 날 광활한 사막으로 변하고 만다. 하지만 오르도비스기의 바다는 거대한 산호초가 만든 해저 도시였고 이상한 생물체도 많았다. 이런 모래톱이 지구 전체에 퍼져 있다. 햇빛을 받아 따뜻해진 물은 급속히 진화하는 생명체들의 보금자리가 돼준다. 모래톱을 누비며 길이 60cm의 삼엽충이 먹이를 찾는다. 오늘날의 개미와 친척인 이 녀석들은 바다 바닥의 청소부였다. 녀석들은 뭐든 가리지 않고 집어삼킨다. 죽은 플랑크톤, 해초, 동물의 배설물도 가리지 않는다. 모래톱에는 새로 등장한 종도 살고 있다. 아스트라스피스는 지구 최초의 어류 중 하나로 추정된다. 몸 길이는 15cm, 손바닥만한 크기다. 녀석은 유례없는 돌연변이를 통해 존재하게 됐다. 원시적인 등뼈가 생긴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발견된 아스트라피스 화석의 등에는 섬유질 덮개가 붙어 있었다. 척추를 보호하는 조직이다. 이와 유사한 조직은 우리 몸에도 존재한다. 사실 이 보잘것없는 생명체는 현존하는 모든 척추동물의 조상으로 추정된다. 저류,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인간의 조상인 것이다. 우리의 출현 여부는 전적으로 이종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사실 여러모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물이었죠. 포식자도 아니었어요. 찌꺼기나 미생물, 해초 등이 사냥감이 됐죠. 먹이사슬의 꼭대기에는 무서운 포식자들이 있었다. 모두가 두려워한 냉혹한 사냥꾼, 오소콘 나우틸로이드다. 무시무시한 포식자입니다. 늘 고기를 노리고 늘 고기를 먹던 녀석이죠. 길이부터 3.5m로 어마어마했어요. 살려면 무조건 도망쳐야 했죠. 그럼 녀석은 곧바로 따라와 공격을 합니다. 고생대의 백상아리 오소콘 나우틸로이드는 길이가 최대 6m에 달한 사냥 기계였고 식욕도 아주 왕성했다. 공간이 나눠진 직선형 껍데기에는 공기가 차 있어서 135kg의 거구가 물에 뜰 수 있었다. 녀석들은 물을 빨아들인 뒤 껍데기 아래쪽에 좁은 관으로 내뿜으며 바다를 가로질렀다. 고생대식 제트 엔진이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방식이다. 이 제트 엔진은 앞보다 뒤로 더 잘 움직였다. 제트 추진 장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류처럼 계속 헤엄을 친 게 아니라 피스톤처럼 휙휙휙 움직였죠. 헤엄치는 부분을 보려면 나우틸로이드의 껍데기가 아니라 앞쪽으로 가야 합니다. 머리, 촉수 같은 게 모두 앞에 있으니까요. 나우틸로이드가 바다의 왕이긴 했지만 도전자도 없진 않았다. 광익류란 이름의 거대 바다 전갈은 좋은 사냥터를 차지하기 위해 나우틸로이드에게 도전했다. 육지의 전갈도 기분 나쁘고 끔찍하지만 바다 전갈 광익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익류는 일단 거대했어요.
체중이 100에서 130kg이나 됐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절지동물이었죠. 광익류는 거대하다. 몸 길이는 1.8m, 웬만한 럭비 선수만한 덩치다. 협각이라 불리는 다리는 뻣뻣한 가시로 덮여 있다. 마지막 협각은 납작해서 수영할 때 지느러미처럼 이용할 수가 있다. 나우틸로이드와 광익류의 결투는 SF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둘의 싸움은 흥미진진하고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 구경거리라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태어난 것은 죽기 마련이고 죽은 것은 다시 태어나게 돼 있다. 기원전 5세기 바가바드 기타.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학설 중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4억 5천만 년 전 우주에서 일어난 거대한 감마선 폭발이 지구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X선과 마찬가지로 전자기파 일종인 감마선은 재앙을 몰고 온다. 광속으로 이동하는 감마선이 태양계 전체를 가로지르는 데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구 생명체들은 예고도 없이 감마선 폭발의 여파를 맞이한다. 이제 멸종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 감마선 폭발은 지구 대기의 윗부분을 엄청난 힘으로 찢어버린다. 무시무시하면서도 아름다운 장면이다. 죽음의 광선은 공기 분자를 산산조각내고 말 그대로 대기를 폭발시킨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를 다 모았다고 해봅시다. 그 핵탄두를 동시에 모두 다 폭발시킬 때 방출되는 에너지도 감마선 폭발 도중에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과 비교해보면 3발의 피 정도에 불과합니다. 폭발 10초 후 화려한 광선쇼는 기분 나쁜 고요로 이어진다. 벌건 대낮이지만 하늘에 뜬 태양 옆에는 낯선 친구 하나가 보인다. 초신성의 타다 남은 깐부기 불이다. 이 빛은 몇 달 정도 하늘에서 깜빡거리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육상동물이었기 때문에 광선쇼는 아무도 모르게 끝난다. 텅 빈 극장에서 섬뜩한 걸작이 막을 내린 것이다. 생태계는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은 곤충에서 인간까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의 조상들은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된다.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고 24시간이 지났다.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멸종은 이미 시작됐다. 지구 대기 윗부분에서 감마선은 오존층의 30% 정도를 파괴했다.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은 쉽게 대기를 뚫고 지표면으로 내려온다. 햇빛은 아주 강렬하다. 지금의 사하라 사막보다 50배나 강한 햇살이다. 감마선 폭발이 지구를 강타하면 인공적으로 태닝을 해주는 가게들은 다 문을 닫을 겁니다.
지상의 모든 게 바싹 탈 테니까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해수면엔 아주 작은 동물과 식물이 떠다니고 있고 이들은 감마선 폭발의 영향을 처음으로 감지한다. 바닷물 한 방울을 슬라이드에 떨어뜨리고 현미경 밑에 놓으면 온갖 미생물이 떼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해양 생물이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살죠. 생명의 근원이 되줬던 햇빛은 이제 미생물들을 죽여버린다. 먹이 사슬의 제일 아래층이 쓸려나간 것이다. 플랑크톤이 파괴되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이 다음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동물이죠. 절지 동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먹이 부족이 더해지며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들은 위기를 맞는다. 과거 해수면 바로 밑은 삼엽충 유충의 요람이었다. 하지만 유충들은 강한 자외선을 이기지 못한다. 핵폭발하고 비슷합니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며 공기를 떠다닙니다. 해수면 부근의 산호와 플랑크톤이 죽으면 먹이사슬 전체가 흔들려요. 도미노처럼 모든 게 줄줄이 쓰러집니다. 자외선은 적도 부근에서 가장 강렬하다. 산호초가 죽기 시작한다. 그리고 재앙이 번져나간다. 지구 전역에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다. 여파는 먹이 사슬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물이 점점 많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호초 파괴는 더 심해진다. 물론 산호는 동물이지만 작은 식물하고 공생을 합니다. 주산텔라란 편모조리와 공생을 하죠. 광합성으로 양분을 보충해주던 주산텔라가 사라지면 산호초는 말라 죽습니다. 회색으로 변해버리죠. 겨우 3개월이 지났지만 죽음의 광선이 미친 영향은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그리고 고리 나우틸로이드의 짝짓기철이 돌아온다. 오소콘 나우틸로이드의 사촌인 이들의 너비는 사람 손바닥 정도로 아담했다. 하지만 고리 모양 껍데기는 직선형보다 훨씬 조종이 쉬웠다. 이번 짝짓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종 전체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암컷이 수컷을 따라간다. 수컷의 껍데기가 화려할수록 암컷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낀다. 생식 능력은 생존과 멸종을 가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생식 방식은 성체가 살아가는 방식, 생존하는 방식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지만 나우틸로이드 암컷은 다음 세대를 만들고 지키는데 여념이 없다. 이 알들은 8달 정도가 지나면 부화한다. 어미의 노력이 성공했는지는 그때가 돼야 알 수 있다. 먹이사슬의 밑바닥이 흔들리자 전 지구적인 기아가 찾아왔다. 약한 녀석들은 먼저 죽어간다. 지금의 멕시코 남부 광익류 같은 포식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아스트라스피스처럼 갑옷에 쌓인 고기는 좋은 사냥감이 아니지만 굶주린 광익류는 먹이를 가릴 처지가 아니다. 녀석들은 나우틸로이드 시체에도 달려든다. 제일 마지막으로 변화를 느낀 건 사냥을 하고 죽은 고기를 먹는 대형 포식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녀석들도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파는 결국 먹이사슬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북아메리카 동부해안. 오소콘 나우틸로이드가 죽어가는 산호초를 버리고 먹이를 찾아 나섰다. 녀석들이 찾아낸 새로운 사냥터는 광익류가 차지하고 있는 사냥터다.
감마선 폭발은 나우틸로이드와 광익류의 피묵은 세력 싸움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인다. 광익류의 세력권이지만 압도적으로 큰 몸집은 다시 위력을 발휘한다. 나우틸로이드는 포식을 즐긴다. 살아남은 광익류는 몇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고픔은 최성의 포식자도 봐주지 않는다. 감마선 폭발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종 위기에 몰아넣는다. 작은 플랑크톤에서 거대한 나우틸로이드, 그리고 아스트라스피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미래는 없다. 대규모 멸종은 고생물학 중에서도 가장 이견이 분분한 분야다. 화석은 많지 않고 증거들은 모순을 보인다. 재앙의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이 다양한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대규모 멸종의 존재를 알아냈을까? 미국 서부의 사막. 오르도비스기에는 바다 밑바닥이었던 이 울퉁불퉁한 암벽에서는 수천 종의 화석이 발견됐다. 이 암석층에는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이 모두 기록돼 있다. 암석들이 깨져 있습니다. 녀석들이 죽은 뒤에 일어난 지각 변동 때문에 암석은 원래 형태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도 화석이 많이 있는 점은 좋죠. 이 화석은 주름이 많은 뿔산호의 화석입니다. 가운데 구멍이 난 작은 원이 보이는데 이건 바다나리예요. 바다나리는 해저에 살던 동물로 불가사리의 친척이죠. 완족 동물은 조개를 닮았지만 조개나 연체 동물과는 다른데 오르도비스기에 가장 번성했던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통해 대멸종의 비밀을 풀고 있다. 논쟁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멸종이 초신성이 생길 때 나온 감마선 폭발로 일어났다고 말한다. 죽음의 광선은 가공할 연쇄 반응들을 낳았고 모든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감마선 폭발 8개월 후 지구는 크게 달라져 있다. 대기에서 찢겨져 나온 분자들은 지구 주변을 떠돌며 유독가스의 혼합물을 형성한다. 원자 재배열은 이산화질소를 만들어내고 황화학 스모그 발생의 원인이 된다. 악취를 내뿜는 기체 덩어리들은 태양광선의 절반을 가려버린다. 그리고 지구의 기온은 5도 가까이 떨어진다. 북부 유럽, 기온 하강은 고리나우틸로이드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몇 달 전에 태어난 알들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 차가워진 물은 수정란의 성장을 더디게 했고 굶주린 세균들은 떼를 지어 몰려와 나우틸로이드 알을 먹어버렸다. 종의 생존이 위기에 처한다.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생명체는 위기에 빠지죠.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죽고 변화의 폭이 작으면 살아남긴 하지만 번식을 못하죠. 몇 마리가 부화에 성공하긴 하지만 세상은 이미 혹독한 곳으로 변해 있다. 녀석들은 짧은 생존 기간 내내 먹이를 찾아 헤매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종에 비하면 형편이 좋다. 두꺼운 껍데기 덕분에 깊은 물에서도 살 수 있어서 기온 하강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제 폭발 후 10년이 지났다. 지금의 멕시코 남부,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이 모래톱 주변의 수온은 10도 이상 떨어졌고 먹이사슬 붕괴는 가속화됐다. 활기찬 해저 도시는 공동묘지로 변했다. 기온이 내려가자 이동할 수 있는 동물은 이동했지요. 하지만 오르도비스기엔 한 곳에서만 살던 동물도 많았어요. 산호나 완족동물, 해면동물류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한 곳에서 살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죽는 수밖에 없지요. 산호초에 사는 동물 중엔 껍데기가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게 많은데 탄산칼슘은 차가운 물에서 잘 분비되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은 이들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걸 뜻하지요. 탄산칼슘 분비가 줄면 산호초는 죽어버립니다. 기온 하강의 부작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후도 불안정하게 변한다. 과거 기후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수백만 년의 체험으로 큰 온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한 해류가 생겨나고 기후 변화는 더 격렬해진다. 최고 등급의 허리케인이 만들어낸 것 같은 파도가 쉼없이 지구 전역을 휩쓴다. 산호초에 쇠약한 동물들은 바위로 내동댕이 쳐진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은 동물들은 해수면 부근을 떠나 깊은 바다로 들어간다. 깊은 바다로 도망쳤을 겁니다. 깊은 곳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거대한 오소콘 나우틸로이드들이 떼를 지어서 심해로 들어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깊은 바다에는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긴 직선형 껍데기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 최강의 포식자는 환경 변화의 희생양이 된다. 사촌인 고리 나우틸로이드의 껍데기는 더 단단한 나선형이다. 덕분에 깊고 고요한 바다에서 폭풍이 지나길 기다릴 수 있다. 맹렬한 폭풍은 1년 내내 지구를 강타한다.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죽은 동물들은 세계 곳곳에 바닷가로 밀려난다. 해수면엔 시체를 먹어줄 동물이 남아있지 않다. 시체는 전사자들처럼 수천 구가 모여 산을 이룬다. 감마선 폭발 500년 후 지구에 살던 동물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나머지는 생존을 위해 계속 싸우고 있지만 낙관적이진 않다. 모든 지구 생명체가 멸종 위기에서 흔들리는 중이다. 지금으로부터 4억 5천만 년 전, 지구는 최초의 대멸종을 겪었다. 그 원인에 대한 유력한 학설은 우주에서 일어난 감마선 폭발이 지구를 강타해 지구 대기가 찢어졌고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다. 강렬한 햇빛이 쏟아졌고 먹이 사슬이 흔들렸다. 기아가 만연한다.
재앙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기는 두꺼운 스모그 덩어리로 변해 태양광선을 차단한다. 세계 전역에서 기온은 곤두박질 친다. 죽음의 광선이 강타하고 15만 년이 지났다. 지구 생태계는 여전히 아수라장이다.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종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 나우틸로이드는 지금의 범고래처럼 무시무시한 바다의 지배자였다. 하지만 병들고 약해진 녀석들은 이제 썩은 고기로 연명한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구는 해가 갈수록 더욱 추워진다.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고 있다. 남극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간다. 눈은 수백 년에 걸쳐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다져지고 두께가 1.5km나 되는 빙하는 남극 위에 있던 거대한 대륙 곤드와나를 남에서 북으로 덮어나간다. 팽창하는 빙하는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빨아들여 해수면을 60m까지 떨어뜨린다. 바닷물이 빙하로 변하며 해수면이 낮아졌죠. 얼음이 늘어날수록 해수면은 낮아져요. 내륙의 얕은 수로에선 물이 빠졌고 거기에 살던 유기체들은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육지의 얕은 물이 사라지자 감마선 폭발 때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목숨을 잃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의 정반대 현상이죠. 우린 해수면 상승을 걱정하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플로리다나 뉴욕의 맨해튼이 사라진다고 걱정을 하는데요. 당시엔 지금의 반대였어요. 확장하는 빙하로 물이 흡수되면서 아주 넓은 땅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새 빙하기에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한 동물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아스트라스피스는 줄어드는 바닷물을 따라 이동한다. 이 초기 척추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차가운 물을 잘 견뎠다. 찬물 적응력보다 더 중요한 건 까다롭지 않은 식성이다. 녀석은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입맛이 까다로우면 위기가 닥치기 쉽지요. 이렇게 먹을거리가 귀해지는 위기를 넘기려면 뭐든 가리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동물만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그 먹잇감이 사라지면 멸종되고 말죠. 아스트라스피스는 역경을 겪으며 오히려 번성한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양한 종의 어류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아가미를 이루던 뼈와 근육은 새로 생겨난 어류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 커다란 음식 덩어리를 분류하고 식도로 넘기는 일이다. 되새김질한 음식을 씹든 사냥감을 물든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하든 모든 척추동물의 턱은 여기에서 진화해 나온 것이다. 역경을 견뎌낸 또 다른 동물은 광익류다. 광익류 역시 낮아지는 해수면을 따라 이동했고 먹이사슬에서 나우틸로이드가 차지했던 자리를 넘겨받았다. 덩치가 나우틸로이드의 절반 정도였던 광익류는 먹이가 덜 필요했고 덕분에 생존이 유리했다. 해수면의 대규모 하강은 전 세계에 걸쳐 기괴한 장관을 연출한다. 죽은 산호초들은 해수면 위로 비죽 튀어나왔다. 오소콘 나우틸로이드가 지배하던 세상에는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소수의 생존 동물만 남게 됐다. 많은 동식물은 특정 환경에만 적응돼 있어요. 열대지방의 동물에게 기온 하강은 사형 선고입니다. 하와이를 거대한 유리병에 집어넣은 다음에 석 달만 식혀보세요. 살아남는 식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빙하가 아열대 지방으로 확장되자 적도 부근에도 거대한 빙산이 등장한다. 빙하는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기세다.
적도를 향해 이동하는 집지만한 얼음 덩어리는 수천 년간 자리를 지키던 산호초를 갈아엎고 그곳에 살던 생명체들을 파괴한다. 대멸종이 시작되고 25만 년이 흘렀다. 해수면은 계속 낮아진다. 해양 생명체들의 보금자리 수천 제곱킬로미터는 황폐해진 해수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얕은 바다의 산호초는 햇빛과 바람, 비의 공격을 받아 넓고 황량한 사막처럼 변해버린다. 해가 갈수록 바다의 생명력은 쇠약해진다. 생명체의 서식지도 어느 때보다 좁아졌다. 강제 이주를 당한 셈입니다. 좋든 싫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으니까요. 수온과 해류는 계속 변했습니다. 열대바다의 수온도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졌어요. 이 모든 요인이 멸종을 부추겼지요. 우주에서 폭발한 초신성은 지구 생명체에 참혹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대멸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국 모든 존재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기원전 4세기 플라톤.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고 55만 년이 지났다. 급격한 기온 하강은 동물 중 3분의 1을 멸종시켜버린다. 하지만 결국 기온은 다시 오르고 빙하는 녹는다. 혹독한 빙하기를 이겨낸 동물들에게 다시 한번 급격한 기후변화가 다가온 것이다. 종의 생존 여부를 가른 요소 중 하나는 운이었다.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동물의 특징은 무엇보다 서식지가 넓었다는 점입니다. 5 혹은 6 대륙에 살던 동물은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한 대륙에만 살던 동물은 멸종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오소콘 나우틸로이드가 재등장한다. 하지만 녀석들은 과거의 위용을 잃었다. 최대 6m였던 몸 길이는 절반으로 줄었다. 힘도 훨씬 약해져 끊임없이 공격 위협에 시달린다. 나우틸로이드와 달리 광익류는 대멸종의 시기를 상당히 잘 넘겼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역할은 완전히 바뀌어 있다. 바다는 다시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가 된다. 하지만 이번 승자는 광익류다. 변화의 시기, 바다정갈 광익류는 새롭고 흥미로운 습성을 선보인다. 사냥한 먹잇감을 바닷가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다. 놀랍게도 몇 마리는 물 밖으로의 모험까지 감행한다. 오르락내리락 변화를 거듭한 해수면은 책갈피처럼 생긴 조직들이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 즉 폐서의 진화를 유도했을지도 모른다. 광익류의 배 안에는 공기주머니들이 책 같은 모양으로 포개져 있다. 바다전갈의 피는 이 조직을 통과하며 공기 속에 산소를 빨아들인다. 생존의지가 만들어낸 놀라운 적응의 결과다. 대멸종은 막 잡초를 뽑은 밭에 비료를 주는 것과 비슷하죠. 많은 잡초가 돌아오고 새로운 잡초도 나타납니다. 대멸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의 모습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오르도비스기 후반의 바다에서 나타난 놀라운 진화는 그뿐만이 아니다. 아스트라스피스의 친척인 일부 어류도 새로운 특징을 얻게 된다. 움직이는 턱이다.
극어류는 시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모여드는 물고기다. 새로운 입은 먹잇감의 살점을 떼어낼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작은 고기 조각이 떠다니길 기다릴 필요도 없다. 조류나 먹던 보잘것없는 동물은 먹이 사슬에서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대멸종은 승자와 패자, 사냥꾼과 사냥감을 뒤바꿔놨다. 변화의 와중에도 유기체들은 태어나고 죽는다. 생명은 계속된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다. 기원전 3세기 전도서. 먼 우주에서 일어난 감마선 폭발이 대멸종을 유발하고 70만 년이 지났다. 지구는 재앙의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꽁꽁한 마비 상태도 조금씩 풀리는 중이다. 하지만 피해는 엄청나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얕은 바다의 산호초들이다. 대멸종의 최대 피해자는 보통 산호초입니다. 산호초에 사는 생명체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니까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지구에 살던 생물 중에 70% 이상이 사라졌다. 지금의 생태계와 비교해 설명하자면 100만 종 정도의 생명체 중에 70만 종 이상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겁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구는 놀라운 회복력을 선보이며 다시 생명을 키워낸다. 오르도비스기에 이어지는 실루리아기. 신기하고 새로운 생명체들이 텅 빈 바다를 채우기 시작한다. 이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고 300만 년이 지났다. 지구는 열대온실 같은 기후로 돌아간다. 해수면은 다시 올라가고 얕은 바다에도 생명체들이 돌아왔다. 기괴하고 새로운 동물들도 눈에 띈다. 대멸종 전에 살았던 동물의 친척들이다.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의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지구가 겪은 5번의 대멸종 중에서 가장 적은 변화를 몰고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물이 멸종하긴 했지만 그 전이나 그 후나 종의 다양성이란 면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을 정도예요. 탁 트인 바다. 움직이는 턱을 가진 극어류는 아스트라스피스를 비롯한 원시적인 어류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어류는 담수가 모이는 호수나 강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소수의 보잘것없는 동물이던 어류가 지구를 손에 넣는다. 이제 메기, 황새치, 잉어, 상어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물고기들도 이 조상들한테서 갈라져 나오기 시작한다. 세월이 흐르며 어류는 놀랍도록 다양한 종으로 분화됐고 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 전체를 돌아다니게 된다. 조상들이 넘긴 위기와 환경의 위협은 이미 오래전에 잊혔다. 새로 등장한 어류 중에는 무서운 포식자들도 있다. 타라게투스는 덩치 큰 광익류다.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 나우틸로이드가 사라지자 바다 전갈은 거대한 괴물로 진화했다. 실루리아기 초기 악어만한 타라게투스는 가장 무서운 포식자였다. 발톱에는 긴 바늘 같은 게 달려 있었습니다. 먹잇감을 붙잡거나 잘라버리거나 찌르는 도구였죠. 턱도 거대했고 헤엄도 빨리 쳤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겁나는 건 덩치죠. 초속 2.4m로 돌진하는 녀석들에게 물고기 떼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먹잇감이었다. 이에 대항해 어류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숫자다.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 몇 마리의 희생으로도 무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루리아기, 생명체들은 계속해서 서식지를 넓혀간다. 세상은 다시 생명력으로 고동친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다양한 동물종이 바다를 점령해 나간다. 우리의 행성 지구는 수많은 대멸종을 겪었다. 다음 대멸종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낮이 밤이 되고 계절이 바뀌듯 대멸종이 재발할 거란 점은 분명하다. 저 먼 우주에서 일어난 감마선 폭발이 다시 한번 지구에 닥칠지도 모른다. 감마선은 이미 이리로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시무시하면서도 아름다운 장면이다. 죽음의 광선은 공기 분자를 산산조각내고 말 그대로 대기를 폭발시킨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를 다 모았다고 해봅시다. 그 핵탄두를 동시에 모두 다 폭발시킬 때 방출되는 에너지도 감마선 폭발 도중에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과 비교해보면 3발의 피 정도에 불과합니다. 폭발 10초 후 화려한 광선쇼는 기분 나쁜 고요로 이어진다. 벌건 대낮이지만 하늘에 뜬 태양 옆에는 낯선 친구 하나가 보인다. 초신성의 타다 남은 깐부기 불이다. 이 빛은 몇 달 정도 하늘에서 깜빡거리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육상동물이었기 때문에 광선쇼는 아무도 모르게 끝난다. 텅 빈 극장에서 섬뜩한 걸작이 막을 내린 것이다. 생태계는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은 곤충에서 인간까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의 조상들은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된다.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고 24시간이 지났다.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멸종은 이미 시작됐다. 지구 대기 윗부분에서 감마선은 오존층의 30% 정도를 파괴했다.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은 쉽게 대기를 뚫고 지표면으로 내려온다. 햇빛은 아주 강렬하다. 지금의 사하라 사막보다 50배나 강한 햇살이다. 감마선 폭발이 지구를 강타하면 인공적으로 태닝을 해주는 가게들은 다 문을 닫을 겁니다. 지상의 모든 게 바싹 탈 테니까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해수면엔 아주 작은 동물과 식물이 떠다니고 있고 이들은 감마선 폭발의 영향을 처음으로 감지한다. 바닷물 한 방울을 슬라이드에 떨어뜨리고 현미경 밑에 놓으면 온갖 미생물이 떼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해양 생물이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살죠. 생명의 근원이 되줬던 햇빛은 이제 미생물들을 죽여버린다. 먹이 사슬의 제일 아래층이 쓸려나간 것이다. 플랑크톤이 파괴되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이 다음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동물이죠. 절지 동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먹이 부족이 더해지며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들은 위기를 맞는다. 과거 해수면 바로 밑은 삼엽충 유충의 요람이었다. 하지만 유충들은 강한 자외선을 이기지 못한다. 핵폭발하고 비슷합니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며 공기를 떠다닙니다. 해수면 부근의 산호와 플랑크톤이 죽으면 먹이사슬 전체가 흔들려요. 도미노처럼 모든 게 줄줄이 쓰러집니다.
자외선은 적도 부근에서 가장 강렬하다. 산호초가 죽기 시작한다. 그리고 재앙이 번져나간다. 지구 전역에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다. 여파는 먹이 사슬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물이 점점 많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호초 파괴는 더 심해진다. 지구는 따뜻하고 촉촉하다. 해수면은 지금보다 100m 정도 높다. 북반구 대부분은 거대한 판탈라사 해에 덮여 있다. 지금의 미국은 대부분 끝없이 펼쳐진 얕은 바다, 즉 연해 아래에 잠겨 있다. 연해는 얕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대륙의 일부분이 물에 잠겨 있는 거죠. 오르도비스기엔 지금보다 해수면이 높았고 많은 땅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 당시 지구는 금성에 가까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공기 중에 산소 함유량이 낮아서 육상의 생명체는 숨을 헐떡였을 것이다. 오르도비스기로 사람을 돌려보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할 겁니다. 산소가 지금보다 크게 부족했으니까요. 땅은 아주 황폐할 겁니다. 지구 전체가 미국의 데스밸리 같은 모습이겠죠.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할 겁니다. 동물이 내는 소리가 없으니까요. 숲에 가면 들리는 새나 벌레 소리도 오르도비스기엔 들리지 않았죠. 지표면은 황량했을지 모르지만 물속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이 풍성한 해양 생태계는 미래의 어느 날 광활한 사막으로 변하고 만다. 하지만 오르도비스기의 바다는 거대한 산호초가 만든 해저 도시였고 이상한 생물체도 많았다. 이런 모래톱이 지구 전체에 퍼져 있다. 햇빛을 받아 따뜻해진 물은 급속히 진화하는 생명체들의 보금자리가 돼준다. 모래톱을 누비며 길이 60cm의 삼엽충이 먹이를 찾는다. 오늘날의 개미와 친척인 이 녀석들은 바다 바닥의 청소부였다. 녀석들은 뭐든 가리지 않고 집어삼킨다. 죽은 플랑크톤, 해초, 동물의 배설물도 가리지 않는다. 모래톱에는 새로 등장한 종도 살고 있다. 아스트라스피스는 지구 최초의 어류 중 하나로 추정된다. 몸 길이는 15cm, 손바닥만한 크기다. 녀석은 유례없는 돌연변이를 통해 존재하게 됐다. 원시적인 등뼈가 생긴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발견된 아스트라피스 화석의 등에는 섬유질 덮개가 붙어 있었다. 척추를 보호하는 조직이다. 이와 유사한 조직은 우리 몸에도 존재한다. 사실 이 보잘것없는 생명체는 현존하는 모든 척추동물의 조상으로 추정된다. 조류,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인간의 조상인 것이다. 우리의 출현 여부는 전적으로 이 종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사실 여러모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물이었죠. 포식자도 아니었어요. 찌꺼기나 미생물, 해초 등이 사냥감이 됐죠. 먹이사슬의 꼭대기에는 무서운 포식자들이 있었다. 모두가 두려워한 냉혹한 사냥꾼, 오소콘 나우틸로이드다. 무시무시한 포식자입니다. 늘 고기를 노리고 늘 고기를 먹던 녀석이죠. 길이부터 3.5m로 어마어마했어요. 살려면 무조건 도망쳐야 했죠. 그럼 녀석은 곧바로 따라와 공격을 합니다. 고생대의 백상아리 오소콘 나우틸로이드는 길이가 최대 6m에 달한 사냥기계였고
식욕도 아주 왕성했다. 공간이 나눠진 직선형 껍데기에는 공기가 차 있어서 135kg의 거구가 물에 뜰 수 있었다. 녀석들은 물을 빨아들인 뒤 껍데기 아래쪽에 좁은 관으로 내뿜으며 바다를 가로질렀다. 고생드식 제트 엔진이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방식이다. 이 제트 엔진은 앞보다 뒤로 더 잘 움직였다. 제트 추진 장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류처럼 계속 헤엄을 친 게 아니라 피스톤처럼 휙휙휙 움직였죠. 헤엄치는 부분을 보려면 나우틸로이드의 껍데기가 아니라 앞쪽으로 가야 합니다. 머리, 촉수 같은 게 모두 앞에 있으니까요. 나우틸로이드가 바다의 왕이긴 했지만 도전자도 없진 않았다. 광익류란 이름의 거대 바다 전갈은 좋은 사냥터를 차지하기 위해 나우틸로이드에게 도전했다. 육지의 전갈도 기분 나쁘고 끔찍하지만 바다 전갈 광익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익류는 일단 거대했어요. 체중이 100에서 130kg이나 됐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절지동물이었죠. 광익류는 거대하다. 몸 길이는 1.8m, 웬만한 럭비 선수만한 덩치다. 협각이라 불리는 다리는 뻣뻣한 가시로 덮여 있다. 마지막 협각은 납작해서 수영할 때 지느러미처럼 이용할 수가 있다. 나우틸로이드와 광익류의 결투는 SF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둘의 싸움은 흥미진진하고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 구경거리라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태어난 것은 죽기 마련이고 죽은 것은 다시 태어나게 돼 있다. 기원전 5세기 바가바드 기타.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학설 중 하나는 지금으로부터 4억 5천만 년 전 우주에서 일어난 거대한 감마선 폭발이 지구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X선과 마찬가지로 전자기파 일종인 감마선은 재앙을 몰고 온다. 광속으로 이동하는 감마선이 태양계 전체를 가로지르는 데는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구 생명체들은 예고도 없이 감마선 폭발의 여파를 맞이한다. 이제 멸종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 감마선 폭발은 지구 대기의 윗부분을 엄청난 힘으로 찢어버린다. 물론 산호는 동물이지만 작은 식물하고 공생을 합니다. 주산텔라란 편모조리와 공생을 하죠. 광합성으로 양분을 보충해주던 주산텔라가 사라지면 산호초는 말라 죽습니다. 회색으로 변해버리죠. 겨우 3개월이 지났지만 죽음의 광선이 미친 영향은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그리고 고리 나우틸로이드의 짝짓기철이 돌아온다. 오소콘 나우틸로이드의 사촌인 이들의 너비는 사람 손바닥 정도로 아담했다. 하지만 고리 모양 껍데기는 직선형보다 훨씬 조종이 쉬웠다. 이번 짝짓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종 전체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암컷이 수컷을 따라간다. 수컷의 껍데기가 화려할수록 암컷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낀다. 생식 능력은 생존과 멸종을 가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생식 방식은 성체가 살아가는 방식, 생존하는 방식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지만 나우틸로이드 암컷은 다음 세대를 만들고 지키는데 여념이 없다. 이 알들은 8달 정도가 지나면 부화한다. 어미의 노력이 성공했는지는 그때가 돼야 알 수 있다. 먹이 사슬의 밑바닥이 흔들리자 전 지구적인 기아가 찾아왔다. 약한 녀석들은 먼저 죽어간다. 지금의 멕시코 남부, 광익류 같은 포식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아스트라스피스처럼 갑옷에 쌓인 고기는 좋은 사냥감이 아니지만 굶주린 광익류는 먹이를 가릴 처지가 아니다. 녀석들은 나우틸로이드 시체에도 달려든다. 제일 마지막으로 변화를 느낀 건 사냥을 하고 죽은 고기를 먹는 대형 포식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녀석들도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파는 결국 먹이사슬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북아메리카 동부해안, 오소콘 나우틸로이드가 죽어가는 산호초를 버리고 먹이를 찾아 나섰다. 녀석들이 찾아낸 새로운 사냥터는 광익류가 차지하고 있는 사냥터다. 감마선 폭발은 나우틸로이드와 광익류의 피묵은 세력 싸움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인다. 광익류의 세력권이지만 압도적으로 큰 몸집은 다시 위력을 발휘한다. 나우틸로이드는 포식을 즐긴다. 살아남은 광익류는 몇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고픔은 최성의 포식자도 봐주지 않는다. 감마선 폭발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종 위기에 몰아넣는다. 작은 플랑크톤에서 거대한 나우틸로이드, 그리고 아스트라스피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미래는 없다. (4억 5천만 년) 전의 지구. 바닷속은 활기에 넘친다. 신기한 생명체들이 가득 찬 곳. 수중낙원의 모습이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 포착된다. 지금까지 지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멸종 사태를 경험했다. 하지만 생명체 완전 멸종이 불가피해 보이던 위기마다 자연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반격을 가해왔다. 대규모 멸종은 지구 역사의 일부분이고 미래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까?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제 지구 생태계가 겪은 최초의 대멸종으로 돌아가보자. 죽음의 광선이 연출한 무시무시한 재앙 속으로.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살아남는 건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1859년 찰스 다윈. 우리 행성의 첫 번째 대규모 멸종은 약 5억 년 전에 시작됐다.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전이고 공룡도 나타나기 전이다. 원인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6,000광년 떨어진 우주를 출발점으로 추정한다. 죽어가는 별이 폭발하며 초신성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초신성에서 분출된다. 감마선 폭발이다. 초신성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폭발이다. 10초간의 폭발은 태양 1000개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내놓는다. 무시무시한 광선은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른다. 감마선이 향하는 곳은 푸른빛의 행성, 지구다. 폭발 지점이 가까웠다면 대기가 다 날아갔을 겁니다. 구름이 살짝 낀 하늘 아래 앉아 있는데 펑 소리와 함께 공기가 사라지죠. 우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가장 파괴적인 현상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났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구의 표면을 벗겨내고 모든 걸 바짝 구워버렸을 테니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이 대멸종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감마선 폭발은 설득력 있는 학설 중 하나로, 그게 사실이라면 지구 생명체의 대멸종은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광선이 날아온다. 지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양 주위를 돈다. 지금으로부터 4억 5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키의 지구는 지금의 지구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현재의 대륙들은 거대한 땅덩어리의 한 부분이 돼 있다. 곤도와나 대륙에는 호주와 아프리카, 남부 유럽, 남극, 남아메리카 등이 속해 있다. 지금의 북아메리카와 서부, 북부 유럽은 적도 부근에 몰려 있다.